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급 8590, 8,590원, 올해보다 정확하게 2.87% 인상입니다. 진통은 컸지만 노사 어느 한쪽이 박차고 나가지 않고 표결로 결정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거의 30% 인상, 과속 논란 불러왔고 내년도는 2.9% 정도 인상. 지난 10년 내 제일 낮은 수치입니다. 최저임금 8,590원, 그 경제적 의미와 경제적 파장, 고용과 실업과의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샵 3698, 100원 유료 문자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경제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숙명여자대학교의 신세동 교수님, 그리고 처음 나오셨습니다. 한림대학교의 최영기 교수님, 사회연대포럼의 정용권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측 안이 표결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노측 반발 컸고 불만 여전하긴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8,590원이라는 숫자가 결정됐는지 먼저 보시고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올해 8,350원보다 2.87% 오른 수준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천 원 수준입니다.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등 모두 27명 전원이 참석해 조금 전 표결을 통해 결정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를 바꿔가며 이어졌습니다. 회의 초기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저녁 9시쯤부터는 모든 위원들이 참여해 막바지 담판에 들어갔습니다. 경영계는 최종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지만 노동계는 한동안 제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주노총의 내부 조율이 원활하지 않은 게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수차례 논의가 이어진 끝에 오늘 새벽 노동계 측 8,880원 안과 사용자 측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투표 결과 15대 11로 노동계 안은 부결됐고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합니다. 자, 어렵게 결정된 8,59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8590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 이 문제가 좀 하나 있을 것이고, 이게 과거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표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이게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이런 문제. 노조 측은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파업 판단한 거는 어떻게 될지 이런 파장 문제, 그리고 이것이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순서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통을 옆에서 바로 지켜봐 보신 정용권 위원장님한테 먼저 그 과정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네.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진통이 덜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사항은 노사 양측의 간극이 너무 컸지 않습니까? 컸죠. 2,000원이나 차이가 났으니까. 8,000원 만 원이 간극이 컸고 1차 수정안도 뭐 아주 미미한 숫자로 여전히 사측은 마이너스 2%, 노측도 뭐 9,570원 수준으로 미미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네. 진통이 예상되고 사실은 결정하기 어려울 거라 이런 고민들도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표결까지 가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네. 어느 한쪽이 박차고 나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너무도 크다. 이게 이제 작년에 경험해 봤을 때 이게 박차고 나가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 판단은 특히 박차고 나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누가 보더라도 뭐 지난 2년 동안의 인상률 때문에 사용자들의 편을 조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데 노동계가 박차고 나가면 그때부터 공익위원 구인과 사측위원 구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도로 가면 안 된다. 이 고민이 있었던 거고 결정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표결 끝까지 가겠다는 또 결정을 계속해서 내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는 되진 않았지만 표결을 통해서
마무리는 원만이 된 걸로 역대 통상적으로 박차고 나가고 뭐 사측이나 공익 또는 노측이나 공익이 결정하는 구도를 뛰어넘어서 표결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결을 통해서 된 거죠. 그렇습니다. 15대 11로 사측 안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15대 노동자 측 안도 표결을 별도로 따로 했습니까? 노동자 측 안에 대해서는 11표 나온 거죠. 그리고 그럼 거기서는 진 거고. 졌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사측 안은 15표 나왔고 기권이 한 표 있었습니다. 뒷이야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뛰쳐나간다 그러면 사용자 측이 뛰쳐나가는 쪽이나 이번에는 노동자 측이 뛰쳐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예, 뭐 이미 사측은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출했고 예. 또 뭐 동계를 넘어서는 절대 못 반다 이런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위원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구도였고 뭐 뛰쳐나간다면 사실은 민주노총이 잠깐 뛰쳐나갔다 말았다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긴 했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노동계가 뛰쳐나갈 뻔했던 거죠. 헤쳐나갔는데 네. 만약에 뛰쳐나갔으면 오히려 숫자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반수 출석의 가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딱 9대 9가 돼가지고 사측 근로자 사측 위원이 9인, 그다음에 공익위원 9이기 때문에 가반수를 득하지 못하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가 있는데 그나마 노동계가 버틴 이유가 그거라고 봅니다. 전략적으로도 뛰쳐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군요.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뒷이야기를 거쳐서 8,350원이었던 올해 최저임금이 내년도에는 8,590원으로 2.89% 결정이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진통이 있기는 있었으나 예상보다는 좀 덜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한테도 8,590원 2.9% 인상안이 가지고 있는 이 수치의 의미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신세동 교수님부터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저는 노동계가 굉장히 처음서부터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작년과는 반대로 작년에는 이제 노동계가 다 들어오고 사용자가 빠지고 의결해서 그랬죠. 예, 패스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오히려 노동계가 빠져나가고 반쪽짜리의 어떤 그런 결정이 될 것이라고 되지 생각을 않을까 했는데 우려했는데 이번에 그 노동계가 일단 투표까지 참여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뭐 매끄러운 아주 근년에 보기 힘든 아주 매끄러운 어떤 그런 결정이었다고 봐서 일단은 제가 굉장히 그 높이 평가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뭐 한노총이나 민노총에서 나온 그런 반응들을 보면 뭐 참사다 뭐 굉장히 격앙한 분위기가 있는데 반응 자체는 격하게 나오고 있어요. 격앙한데 일단은 그 노동자 대표들이 9명이 들어가서 결정을 한 것이니까 전 노동계가 일단 한 1년 정도만이라도 이 부분을 조금 참아서 과거 1년 동안 사용자가 여러 가지 참았던 그런 관례를 봤을 때 노동계가 했던 1년 정도는 이 결정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한번 두고 보자. 1년 뒤에. 네. 저는 그래서 이 노동계의 어떤 폭넓은 수용, 폭넓은 아량을 기대해 본다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은 상당히 저는 만족스러운 굉장히 만하다. 다행이라고 아주 다행이고 하시고, 매끄럽다고 판단합니다. 표결에 의해서 결정되기는 했지만 노동계 측이 이거를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거에 대해서 다행이고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라는 의견을 일단은 그 아홉 명은 예. 9명은 이제 그런데 참여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밖에 있는 노동계 실제 멤버들이 요 수용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바람인 거죠. 예. 신세동 교수님의 평가 들어보셨습니다. 자, 209시간을 일한다라는 전제 아래 8,590원을 대입을 해보니까 월급 기준으로 보면 월 179만 5천 원, 180만 원에서 한 5천 원 정도 빠지는 돈이 된답니다. 대표들은 표결을 통해서 이거를 수용을 해서 결정은 됐지만 여전히 노조 측에서는 180만도 되지 않는 이것이 어떻게 최저임금으로서의 충분할 수 있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최영희 교수님한테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590원 월로 환산하면은 179만 5천 원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여전히 아니라는 불만은 있기는 있어요. 그 지난 2년 동안 원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속도감에서 갑자기 감속을 하니까 금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동계가 불리한 그런 결정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시장의 눈높이로 보면
적정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 그럼 최영기 교수님도 전체적으로 이 10년 내에 최저치라는 숫자보다는 작년, 재작년 것까지 다 합산을 해서 한 30% 정도 올려 요 정도 수준이면 일단 만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 3년 평균,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9.9%씩 올린 셈이거든요. 연평균 3년 동안 연평균 9.9%. 2018년, 2019년, 2020년이 3년을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매년 거의 10%씩 올린 거예요. 그리고 월정액으로 따져보면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54,000원이 올라요. 그러니까 일반 그 월급쟁이들 입장에서 보면 월 5만 원, 5만 5천 원 정도 임금 인상이면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2.4%, 2.5% 이런단 말이에요. 정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민간의 그것도 안 된다는 전망치들은 또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물가가 지금 하는 예측으로는 0.9% 이 정도입니다. 예, 사실상 그러니까, 0%대고. 예, 그러니까 2.4% 플러스 물가 합치면 그게 한 3.%대, 3.4% 되는데 네. 여기에서 사실은 취업자 증가율을 빼야 돼요. 왜 그러냐면 1인당 예. GDP 증가율 대비 임금 인상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네, 경제학자들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3%가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3%가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 인상률, 경제 성장률, 현재 경제 상황 감안했을 때 이번에 2.9% 인상 뭐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그래도 타협이 가능한 숫자였던 세 분이 다 고대목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그 이번에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결정 과정이 굉장히 성숙한 그런 어떤 노사 공익이 굉장히 성숙한 어떤 그 자세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경제 상황이 원체 안 좋고 뭐 대외 여건도 지금 뭐 이러저러한 어떤 여건들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이 과정에서 노사가 뭐 1%, 뭐 1.5% 이걸 가지고 실갱이를 벌이고 뭐 뛰쳐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잘 안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인상률도 그렇고 결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모범적인 어떤 좋은 어떤 사례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높이 평가한다, 잘 됐다, 다행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문자가 말 그대로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게 그렇게 꼭 다행이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라만 하고서는 여기서 끝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결국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문제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문자 들어오는 거 보면요. 벌써부터 주유수당 교통비 반값 뭐 이런 문제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먼저 노동계 측부터 좀 보겠습니다. 뭐 타결이 됐다 하니 다행이기는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감액이다라는 주장하고요.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 정책을 했다. 이건 속도 조절이 아니라 아예 브레이크를 밟고 서버렸다. 이런 험악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노 측의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의 논거부터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문자 내용들이. 자, 정의권 위원장님. 어떤 점 때문에 이 노동계가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불만들이죠? 양노총이 발표한 이제 논평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내년까지 하기로 한 거 완전히 포기됐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올해 2.87% 올리고 나면은 내년에 1만 원은 뭐 불가능한 구조로 이미 들어왔다는 네. 것. 그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공격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 사실관계를 좀 제가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완전 결과적으로 거짓 고호가 됐다라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제 아직 반 정도 남았는데 올해 이 결정만으로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건 대통령 공약은 불가능해졌다. 사실관계 맞습니까? 예, 이제 처음 공약으로는 내년까지 1만 원을 공약했었거든요. 2020이었으니까 20년에 10,000원이었어요. 2020년까지 1만 원 하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좀 후퇴됐는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임기 내에 1만 원도 만만치 않은 국면으로 들어갔지 않았나. 이 판단들을 노동계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약속 지키지 않느냐, 왜 대통령 공약 지키지 않냐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는 뭐 사실관계는 틀린 지적은 아니네요. 그러면 예, 그것만 그렇습니다. 놓고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지적이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깎였다 우리.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2.9% 올랐다 그러지만 뭐 주유수당하고 이것저것 하고 뭐 교통비하고 다 합쳐 놓으면은 산입범위 계산하고 나면 우리 오히려 더 깎였다라는 주장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깎였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은 동의 안 하시네요. 예, 경제 성장률이 뭐 올해 뭐 정부가 2.4, 2.5 했지만 사실은 2.0대, 2.대 초반 될 가능성이 크고 물가 상승률 0.9% 정도 본다면은 사실은 두 개 다 합친 금액 가까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깎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처리할 때 네. 상여금 그리고 이제 또 복리비 이쪽 부분을 갖다가 좀 최저임금으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된 건데 그것이 올해 결정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는 피부로 느끼는 뭐 감정적인 이런 걸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금액 정도로 결정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이지만 미세하지만 그 2.9%의 수치 정도는 오른 거지 오히려 더 깎였다라는 주장은 그거는 계산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월 5만 150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네. 월 5만 원이 넘게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임금 근로자들의 월 임금 인상 요구안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에도 실제로 뭐 기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은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은 맞는 거죠? 뭐 속도가 조절이 됐는지 속도가 조절이 됐습니까? 속도가 스톱이 됐습니까? 스톱이 됐는지는 내년부터 계속 봐봐야 되겠죠. 올해 한 해만으로 이제 속도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저는 속도 조절보다는 방향이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전환돼야 된다. 자, 노동계의 이런 불만에 대해서 정영건 위원장님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신세경 교수님, 네. 요걸로 제가 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2.9% 인상이요? 의미 없습니다. 이미 거위의 배가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알을 더 이상 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자영업자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2.87% 그 결정되는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원만해서 네.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예. 제가 2.87% 시간당 240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5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60만 원 그리고 그 최저임금 해당자 근로자를 300만으로 잡았을 때 그 사용자가 부담하는 돈이 1.8조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부대 비용이 같이 연관되어서 들어가는 것까지 합하면 한 2조 정도 이상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한테 늘어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요.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 교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를 하셨을까 싶어서 2.9% 내년에 오르게 됐을 때 최저임금이라는 게 정부가 나라가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 돈을 다 합치면 총액 기준으로 보면 2조나 된다고요. 2조 가까이 되고 그 금액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비행하는 여러 가지 부담이 추가적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 4대 보험 뭐 보험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20-30%만 잡아도 그게 한 4천억, 5천억 되거든요. 이걸 합해버리면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분들 이른바 그 1인 사장님들은 그 돈을 감당하기에는 그것도 벅찰 것이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87% 정부가 올려서 원만하게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첫 번째 자영업자의 부담, 아까 제가 계산한 2조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연간입니다. 이건 뭐 5년, 6년의 금액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을 230원 올림으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고용이 기회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몇만이 될지 몇십만이 될지는 모르나 생긴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꼼꼼하게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내줘야만 아까 이 자영업자들도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가할 수 있다. 제가 그걸 좀 덧붙이고 싶은 거죠. 필연적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이 통계를 가지고 토론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잠시 뒤로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이 결정은 되기는 됐는데 이 뒤에 들어가는 부담과 노동계의 반발 이게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최영 교수님 의견도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뭐 문자 들어오는 거 보면 자영업 돈을 주셔야 되는 자영업자의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오고 계시고 돈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도 다양하게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최 교수님은 요 어느 쪽이 더 이 급선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월급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뭐 몇 사람이나 될까 싶어요. 없죠.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월급이 적대요. 예, 대통령도 월급이 적다 그러고. 대통령이야 뭐 그래도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월급은 항상 일하는 거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도 월급이 만족스럽지는 않으시죠? 다 그렇죠. 네, 다 네, 그런데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월급이 누군가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사업체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비용이죠, 비용.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 사업장에서 노사가 임금 교섭을 할 때는 임금 교섭의 결과를 그 노동조합도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때 교섭할 때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 교섭이 끝나고 그 해 뭐 이렇게 영업을 하고 나면 수익이 변한다든가 그게 고용을 압박한다든가 이걸 자기가 직접 느끼거든요, 사업장에서는. 네. 근데 최저임금은 이 여기에 결정하러 들어가는 노사 대표들이 사실은 자기 사업장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약간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섭을 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주는 사장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현실감이 떨어지고. 예, 그리고 예. 노동조합 대표들도 자기가 직접 최저임금 근로자는 없을 겁니다. 아니니까, 예, 거의 예, 없습니다. 아니니까, 그래서 예. 이게 일반 기업체에서 노사가 임금 교섭할 때는 교섭을 하더라도 이게 책임성이 따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이게 약간의 그 대표성이 이게 괴리 현장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결정해놓으면 누구든지 다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주는 네, 사업주대로 이건 뭐 현실을 잘 모른다. 뭐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이게 뭐 깎인 거나 다름없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최저임금 의원들이 보고 가야 되는 거는 어떤 그런 그 자기 지지자들, 조합원들의 뭐 목소리도 있지만 어떤 공익적 책임성,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어떤지, 고용 상황이 어떤지, 경제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거운 책임감으로 결정할 수뿐이 없다. 네. 그래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자기 소속 집단에 가서 질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예. 근데 그거는 뭐 감안을 해야 되고 이번 과정은 굉장히 모험적인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사용자 대표들이나 노동계 대표들이 이제 어떤 책임을 추궁을 당할 수 네, 있는데 지난 3년간 결정 과정을 보면은요.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9%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때도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이때는 공익의원들이 노동계 편을 들어서 16.9%를 결정해 준 겁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사측이 튀쳐나갔어요. 그렇죠. 튀쳐나가서 인상률 10.9%를 분해해 보면 그 이상한 항목이 있는데 협상 배려분으로 1.6%를 가산을 해줘요. 가산을 해줬어요. 예, 예. 협상 배려분이 뭐냐면 노동계가 이 결정에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얹어준다 이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 노동계가 빠져나가기 어려웠던 거는 만약에 빠져나가면 그게 협상 배려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예, 사측의 요구를 들어서 예, 더 깎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노동계도 그런 실질적인 어떤 결정을 위해서 참여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 얘기는 교수님 말씀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올해 표결 과정과 올해 협상 과정이 얼마나 모범적이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작년, 재작년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밀어붙였냐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측면도 됩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비교적 어떤 작년, 예. 재작년의 어떤 시행착오를 감안해가지고 상당히 어떤 성숙한 그런 어떤 결정 과정을 보여줬다. 어찌됐든 노측이든 사측이든 공익위원들이든 거기 표결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여러분들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자꾸 이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안 되면은 규탄 대회 열겠다는 목소리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요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필연적으로 노동계는요 18일 날 총파업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결은 되고 다행스럽게 합의는 됐는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먼저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는 논의 과정에서 불가하다. 정부가 선 딱 긋지 않았습니까? 박영선 최 교수님한테 먼저 순서를 좀 가겠습니다. 정부도 차등화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가라앉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 요구의 목소리가. 이번에 그 사측의 어떤 그 3% 정도의 인상에 동의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네. 최저임금에서 이번에 결정을 하면서 부대 결의로 업종별 규모별 차등하는 방안을 네. 제도 개선을 강구할게. 그래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 거는 그냥 적용이 되지만 네. 2021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에는 규모별 업종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 개선을 마련해 볼게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 부대 결의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달래려고 네. 하나마나한 약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차등화의 첫 발걸음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요. 최 교수님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업종별 차등은 좀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현실 적용하기가 분쟁 소지도 많고 어디는 뭐 이게 업종이 8,000원 분명치가 하고 않거든요. 예. 분명치 않은데 규모별 차등은 저는 고려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규모별이라 예, 하면은 예. 이 매출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업원수 규모. 종업원 규모. 종업원수 규모로. 그러니까 이번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세게 어떻게 보면 네. 강한 압박을 가했던 거의 핵심은 인상률이 어떻게 되는가에 우리 관심 없다. 적어도 5인 미만 그 소상공인들한테 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는 그런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 네. 그래서 규모별 차등을 강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공익위원들이 그 안은 받아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받아준 거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 결정이 끝나고 나면 아마 곧 그런 그 제도 개선 위원회 예. 작년에 이제 산입범위 개선을 위한 뭐 별도 위원회를 만들듯이 규모별 차등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할 겁니다. 이건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종업원 수가 5인 미만, 50인 미만, 100인 미만, 300인 미만 뭐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대기업, 중견기업 빼고 밑으로 갈수록 그 요구가 점점 심해질 텐데 작년까지는 말도 못 꺼내고 하고 절대로 못 된다고 하다가 올해 합의 내용에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이 단서가 달렸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그냥 무시된 건 아니다라는 이제 최 교수님의 말씀. 신 교수님. 그런데 왜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발들을 하시죠? 뭐 일단은 아까 저는 굉장히 그것도 발전된 요소라고 봐요. 그것도 이 평가는 문제를. 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지금 예. 정치권에서도 계속 뭐 여야를 막론하고 차등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이것이 얘기는 나오지만 결론은 항상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론화가 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예. 아까 규모별이다, 뭐 업종별은 어렵다고 하면 규모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하나 더해서 지역별로도 확실히 차이를 둬야 된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경제하고 서울 경제가 어떻게 똑같이 편의점을 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똑같은가? 네. 임대료가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비용 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차원에서 지방자치로 가고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문제도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면 지자체별로 그렇죠. 차등화된 최저임금위원회를 네. 해서 결정하자. 그렇죠. 따라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뭐 캐도 남마식으로 할 게 아니고 지방의 특색에 따라서 다 이게 분권이 돼야 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규모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어떤 그런 차별을 두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것은 정부가 이렇게 밀고 갈 것이 아니라 네. 국회에서 공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공론화의 장을 열었다라고 하는 합의를 예. 저는 더 확실하게 그 절차를 노동계나 또는 뭐 노동부에서 그 예. 스케줄을 보여주고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저는 상당히 저는 환영할 거라고 봐요. 이 소상인들이 지금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는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게 과거에 여태껏 우리를 위해서 정부가 뭘 해줬냐 신경도 안 쓰지 않았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어떤 그런 불만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노동부가 네. 아까 이 의결하기로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던 그것에 대해서 스케줄을 예. 밝혀서 소상공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절차들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공론화 시작된 거 환영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쾌도난마식으로 일률적으로 8590 딱 이렇게 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게 제도화가 돼서 지자체별로 경제 상황에 맞게끔 차등화 적용하자. 그렇습니다. 그 특히 대안을 지역별 차별화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최 교수님은 업종별이 힘들다면 규모별. 규모별로 차등화하자는 거고. 자, 그런데 옳은 말씀 같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받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아니 경기도에서는 8,000원이고 서울이 만약에 9,000원으로 되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저는 서울에 와서 일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지역 경제에서 이 종업원들이 그 KTX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쫙쫙 서울로만 올라온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팩트만 확인하면요. 저희가 직설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실은 차등화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밀집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공론화는 해봐야 된다. 왜 도대체 공론화 해보고 공론화는 하자. 논의를 네. 해보지 않았냐 문제 제기했고 근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첫 번 파행 관계 업종별 지역별 차등 안 한다고 바로 표결 붙여가지고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대표들이 나갔죠. 그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논의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논의하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보자. 가능한지 어떤 업종으로 할 건지 규모별로 되는지 또는 지역별로 되는지 한번 논의를 시작하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확정적으로 내년부터는 뭐 된다 이렇게 정도로 판단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당장 예, 공론화 한다고 1년 만에 될 일이 아니다. 될 안 문제가 되는 아니다. 거고 특히 이제 박영성 장관 이야기하는데 보통 뭐 중소기업 장관 처음 오면 잘 모르셔가지고 야 그거 검토하겠다. 국무회의에 건의하겠다 했거든요. 예. 처음 박영선 장관이 국무회의에 건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소상공인 만나자마자 5일 뒤에 들어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비싼 쪽으로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높은 데 쪽으로 인력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가난한 데들은 공론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 5위는 괜찮고 6위는 안 되냐부터 해가지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고 그것이 지역이라든지 또는 규모 간의 갈등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논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해보고 정말 제출해서 어렵더라도 이 길로 가자고 대다수가 원한다면 가야 될 길이죠. 근데 논의를 안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번에 제도에서 논의는 하기로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내년에 간다 이렇게 결론 난 부분은 이게는 아니다. 어렵다. 예, 네. 말씀하시죠. 그 배추 가격이 서울하고 광주가 천지차입니다.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예. 마트하고 아니, 재래시장 가도 다른데요. 똑같은 배추가 왜 지역마다 이 가격이 다른가요? 자본지 그런 논리로 하면 그러면 서울 배추가 그러면은 KTX를 타고 광주로 가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아니 광주는 싸고 그러면 서울은 비싸면 사람들이 광주에서 다 올라왔고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상황이라는 게 전라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서울 경기가 지역이 틀리니 상황에 따라서 매출도 틀리고 하니 지역별 차별은 저는 그건 경제 원리상 그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봐서 네.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뭐 이게 공론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어허.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3년 동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서 2년 뒤면 2년 뒤, 3년 뒤면 3년 뒤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청산일을 보여줘야 오케이 그러면 소상공인인데 그래 이번엔 정부 한번 밀어보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획과 합의하듯이 로드맵을 딱 만들어서 시간표를 저는 가져야 국민들이 믿고 그렇습니다. 따라올 이게 지금 것이다.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이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것은 없다. 이제 거리로 나가야 된다. 이런 절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부가 신뢰감을 가지고 만족을 시켜주려고 하면 이번에 공론화를 하는데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6개월, 1년 진짜 단위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예. 신뢰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이제 예, 예를 예, 들어서 예. 소상공인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차등을 하면은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0%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깎아줄 수 있겠냐 이 판단하는 거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라 있는 걸 깎을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의 조율밖에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최저임금 아까 말했지만 마이너스 뭐 이렇게 안 제출했는데 인면수심이라고 요구할 정도로 공세가 강한 정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걸 차등한다고 해서 깎을 수는 없는 거고 올라가는 데서 이제 레인지를 차등을 조금씩 주는데 과연 10% 준다 하면은 언제까지 10% 갈 것이냐가 봤을 때는 사실 효용과 관련해서도 또 여전히 또 토론해봐야 될 겁니다. 이게,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은.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대기업 뭐 프랜차이즈 뭐 편의점에 알바하고 우리 그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하고 같아야 되느냐.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로 보면 그렇게 개별 사정들을 감안해서 차등을 두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면 업종별, 규모별 차등을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전국 단위의 차등을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뭐 좋은 예인데 금년 7월 1일부터 규모별, 지역별 차등을 해요. 지역별 차등은 했는데 규모별로 차등을 7월 1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5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근데 그렇지만 미국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은 7.5% 정도로 해가지고 뭐 한 10년 정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데 지역 단위로는 이건 차등을 둡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 원체 이게 시장도 넓고 그 연방제 분권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역별 차등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한국 노동시장이 그렇게 지역적으로 확실한 어떤 지역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느냐 이 문제 제기들을 해요. 어렵죠. 경제학자들은. 어렵죠. 예.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서울과 비서울 뭐 이렇게 좀 돼 있고 예, 서울과 예. 그래서- 지방 이렇게 돼 있고 캘리포니아라는 데가 남한의 5배인데요. 그렇죠.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남한 땅덩어리의 5배 되는 나라 주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곱하기 5개 지역이니까 그 미국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렇죠. 와닿지 않을 것 예, 같고 예.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일본도 지역 단위로 차등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차등이 있군요. 오키나와 최저임금하고 도쿄의 최저임금하고 우리나라 돈은 한 2,000원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2,000원이나 네, 차이가 2,000원 나요? 넘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예. 지역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일본도 굉장히 길쭉한 나라잖아요. 하긴요. 네. 일본이 네. 대충 우리랑 네. 비슷하다고 생각한 일본이 우리의 2배죠. 네. 예, 근데 땅덩어리 재미난 2배죠. 예. 거는 뭐 결정이 됐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박준식 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예, 위원장님요. 한림대 교수를 오래 했습니다. 아, 잘 아시겠네. 예. 그래서 같은 대학에 계시니까. 이분이 이제 강원도 지역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적 그 잘 서울에 계신 아시겠네요. 분들은 예, 잘 아실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작년, 재작년 최저임금을 그래 극하게 올릴 때 이 양반이 최저임금 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 당시 이분의 판단은 아니 그 속초의 어떤 그 항구에서 이게 뭐 그 배에서 그 어시장까지 이렇게 잡은 고기를 실어 나르는 사람의 최저임금과 네. 노량진 시장에서 이렇게 일일 노동을 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이 꼭 같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은 지금 일자리도 굉장히 부족하고 네.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뭐 문제니까 강원도 차원에서는 강원도의 노사정이 전략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이라든가 노동 정책을 투자 유치에 유리하도록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줘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왔었군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그러면 신 교수님 말씀이 현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게 적용된다는 경제학의 얘기네요. 기본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위원회에 딱 들어가서 책임을 맡고 나면 말이 달라지죠. 아,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그럴 쉽지가 거예요. 않은 만만치 거예요. 않을 겁니다. 예. 아니 강원도만 요구하겠습니까? 전북도 요구하죠. 그래서 네, 다 경제 그러니까. 특구도 만들고 다 해줘 그래서 특별한 특구를 정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자유롭게 하는 것도 해봤지만 그것도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예. 결국은 대한민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렇게 나눠진 이런 구조 속에서
하여튼 논의는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논의는 현실적으로 해보시는데 이게 시작이 되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각 지자체별로 시작이 되면은 모두 다 광화문으로 올라오고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이 결정해달라고 청와대가 결정해달라고 또 그렇게 되는 게 한국의 풍토기는 하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시간인데 신태영 교수님 문자 중에요. 네. 배추하고 노동자가 어떻게 같습니까라는 지금 저 항의 문자 들어왔어요. 교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배추도 비용이고 저 임금이 들어가 있는 시장 경제의 한 기준이고 노동도 최저임금도 이거는 비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한 건데 마치 배추와 노동자가 아까 그분에게 제가 반박을 하면 그럼 대통령 봉급하고 아파트 경비 봉급이 똑같은가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르면은 그 제품의 가격은 임금도 그 가격이다 제품이 이거죠. 가지고 예. 있는 효용성도 가격의 차이를 주지만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생기라 그래서 서울에 있는 배추하고 광주에 있는 배추가 가격이 다르고 똑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도 서울서 취직하는 거하고 거제도에서 취직하는 게 급여가 다르다. 그게 기본적인 경제의 원리라서 그거를 그냥 배추 자르듯이 그냥 한 가격으로 하면 그럼 전국의 배추 가격이 동일해질 수가 있겠는가? 네, 없다. 저는 아니, 이해. 신변님 설명 중에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초에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비용 문제, 생활비 문제를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치값이 광주의 김치값과 서울의 김치값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재료비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활비가 광주에서의 생활비가 110만 원이라면 서울의 생활비는 130만 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기 때문에 그 생활비를 감안한 결정이 맞는 거예요. 조금 사실은. 다른 게 그거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생활비가 지방은 낮으니까 좀 낮아도 그 말씀도 되지만 네.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 있는 자영업의 편의점의 주인이 그죠? 한 달에 올리는 매상하고 네, 네. 광주 그 구석에 있는 그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의 형편도 네.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니 그 상황에 맞게 그 최저임금을 네, 네, 좋습니다. 그게 예. 근데 이제 그 논쟁으로 가면 예. 저 뭐 그냥 노사가 정해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그 정도로 가버리면 최저임금도 그렇죠. 노사가 예, 정해야 예. 되는 문제고 실제로 그런데 배추값 이야기하는데 전국의 배추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온라인 쇼핑몰도 발달돼 있고 초연결 사회가 돼가요 배추값 차이 많이 나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배추값하고 최종 소비자가 받는 그 배추 가격 거의 차이 없습니다. 하나로마트 전국적으로 돼 있고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배추값 차이도 별로 안 큽니다. 네, 사실. 네. 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꺼냈었던 이유는 이 논쟁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노동의 최저임금의 노동의 가치와 그냥 일반 상품의 가격을 동일시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를 주시는 거고 교수님들의 말씀은 이거는 주는 사람의 능력 이건 시장 논리를 어느 정도는 하고서는 공론화를 좀 해보자. 그래서 차등화는 없었던 일이 된 게 아니라 공론화하기로 정해졌습니다까지만 정리하고 이거 장기 과제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었습니다. 교수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최저임금이 무슨 죄냐?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경제 망한다고 하는 건 과도한 지적이다. 아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정말 어려워졌다. 경제 어려워졌다. 이 두 가지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6월 고용 동향 통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여쭤볼까요? 정의검 위원장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6월 고용 동향을 놓고 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게 이제 내년도니까 그동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통계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다. 이거 최저임금은 일시적인 충격이었고 그래도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이런 통계가 지금 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자영업 그러니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임금 근로자 측면에서 뭐 접근해서 좋아요. 보는데요. 그럼 그것만 놓고 좀 볼게요. 자영업자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영업자와 고용원이니까 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추세가 어떻게 됐죠? 고용원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9년하고 네. 비교해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만 6천 명 줄었네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고용원을 갖다가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조금 느는 추세죠. 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2% 증가해가지고 13만 명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 통계를. 뭐 작년에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논쟁할 때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뭐 진보 진영에서 계속 그걸로 가지고 방어를 아니 했었거든요. 청와대 발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최저임금 충격이 시장에 있다고는 하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고용의 질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이제 16.4가 적용된 시점이었고 올해 거기 플러스 10.9가 추가돼가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작년까지는 그나마 이제 이 자영업자분들께서 참고 참아가지고 고용을 내보내지 않고 또는 근로시간을 별로 줄이지 않았는데 올 들어서는 급속하게 근로시간도 줄이고 고용은 더 내보내고 있는 이 구조가 6월 통계상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여쭤보면 시청자 눈높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30%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네. 고용원을 두고 있던 직원 쓰던 자영업자들이 직원들 다 잘려서 내보내고 가족 경영으로 가는 추세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겁니까? 계속 월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고 있다. 네. 예, 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신세동 교수님이 이 현상을 엄청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어요. 네. 예,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죠. 예고를 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 그래서 절대로 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혜택을 못 본다, 오히려 잘려 나간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는데 이 통계로 그게 입증이 된 건가요? 이제 자영업이 전체 한 600만쯤 되거든요. 640, 650만 대 됩니다. 640만 뭐, 그 예, 중에서 좋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한 150만 대요. 예.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이 자영업이 한 500만 대입니다. 나홀로 자영업. 네. 400만. 자, 그러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이 그래도 규모가 클까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이 규모가 클까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이 훨씬 크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또- 말로 하면 고용원이 없는 그 자영업이야말로 정말 영세업이겠죠? 최저임금 올리면 어디서 제일 먼저 충격이 올까요? 고용원이 있는 쪽일까요? 없는 쪽일까요? 제일 먼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요. 아. 그래서 먼저 고용원이 없는 자동업자가 줍니다. 아하. 그리고 예. 경기가 나쁘면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걸 좋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경제학계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건 하긴 경제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말이 그래서 안 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고요. 그다음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줄여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뀌어요. 나홀로 그렇습니다. 경영으로 그래서 바뀐다. 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희한한 현상이 생기는 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도저히 안 되겠다 문을 닫는 경우는 숫자가 줄지만 고용원이 있던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줄이고 내려오면서 격화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단계가 지나면 네. 그 단계가 지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줄고 이런 상태가 그럼 나타나면서 자영업 전체가 줄어듭니까? 줄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럼 고용원 지금 저희가 언론에서 흔히들 얘기할 때 뭐 640만 고용 자영업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640만 자영업자. 그럼 이게 내년쯤 되면 숫자가 줄어드는 숫자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미 지금 이미 그 자영업자 숫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더 빠른 속도로 줄고 더 있고요. 빠르게 줄고 있다.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좀 덜 주는데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잘라가지고 무고용 그 자영업자로 이 지위가 격화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증가하는 숫자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거 매우 요 표를 좀 계속 좀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최영기 교수님, 정부의 고위 관료한테 이 문제를 제가 질문을 좀 했더니 과거에 대한민국의 농민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서서히 줄이는 쪽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계속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쟁력 없는 자영업은 줄여야 되는 게 맞다. 이 추세는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교수님들한테 꼭 물어봐야 되겠다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자, 교수님이 참 어려운 질문. 인정하기 참 고통스러운 그 사실이지만 좀 불편한 진실이죠. 예,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인데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임 불안정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많은 거는 그 부분에 넓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영업에 뭐 고용원이 있든 없든 이거는 그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의 문제고 최저임금이 그거를 약간은 좀 가속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네. 최근 뭐 3, 4년 트렌드를 보면 중국 관광객 줄었죠. 예. 그리고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뭐 주 52시간 되고 그러면서 많이 예, 바뀌었죠. 예. 그리고 뭐 그 라이프 스타일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생계형 자영업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운 처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여기다 어떻게 보면 그 폭탄을 던진 꼴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 했었는데 최저임금이 뒤에서 확 밀어버리는 그렇죠, 효과를 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너무 그 이게 실물 경제에 대한 감각이 좀 둔하지 않았느냐. 예. 소득주도 성장, 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다 좋지만 네. 그 실물 경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가면서 그 속도 조절도 하고 보완 대책도 서서히 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난 2년간은 어떻게 보면 과잉 의욕 상태에서 이걸 한 거예요. 과잉 의욕이었고 최저임금은 과속이었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저임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3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최소 300만, 최대 500만 이렇게 500만. 수정을 해요. 근데 자영업자 숫자가 600만 명, 640만도 맞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월급을 줘야 하는 사장님들이거나 그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300만, 600만 그러면 지금 한 1000만 명이 지금 연관된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네, 아까 이제 정부 당국자 인식이 좀 아니한데 예. 사실은 이제 딱 표만 보면은 자영업자가 많으니까 빨리 좀 줄여가지고 뭐 돼야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만은 지금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줄고 금융보험업도 줄고 공공행정 부분에서도 줄고 있거든요. 그게 정년으로 나온 사람, 임금 피크로 나오는 사람 이렇게 해서 계속 줄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연금 수령 시기도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영업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턴 안 하지 않든 이 자영업 시장으로는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서 실업급여 기간을 갖다 한 1년 6개월이라도 하고 특히 자영업 하시다 어려운 분들도 여기 빨리 포함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주지도 않고 그냥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쳐다보고 있다. 마치 IMF 때 한계 기업 정리하듯이 금리 인상시키고 환율 뭐 떨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완전히 뭐 정리하려는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면은 지금 현재의 고용 시장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일자리 중에서 60대 일자리들이 좀 늘어나는데 되게 단순 노무직이거든요. 그걸 예. 지금 60세 이상 우리가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도 만들 궁리를 하고 그런 걸 만들어야지 대책 없이 그냥 자영업 줄어들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은 정책적인 오류를 계속 범하는 거죠. 말은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 자영업 부분의 생산성과 그 어떻게 보면 그 업종 전환이나 그 직업 전환 예.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과감하게 펴도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뭐 그러니까 일자리 재정 지원 사업비로 3조 원인가 투입을 했는데 그거 못지않게 자영업 부분의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네. 이거는 노사 아니면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다 지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예. 그 업종 성격이 바뀌고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가지고 과거의 전통적인 자영업을 좀 더 그 디지털 경제 상황에 맞게 그리고 글로벌 경제로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각으로 이거를 전환을 시키는 거기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정책적 예. 제가 잠깐 계산해 봤어요. 예. 지금 자영업자가 지금 뭐 아까 무급 가족 봉사자까지 합하면 680만이고 네.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만 따지면 한 500, 한 6, 70만 되는데 근데 네. 숫자가 너무 많다면서요?
그리고 그 200을 줄입시다. 200만 원. 예. 200만 원을 줄여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네. 그러면은 요것이 12개월이 되면은 총액이 얼마냐면 24조예요. 그새 그거 계산하셨어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24조 그러면 원이라네요. 24조 1년에? 1년에. 그러니까 근데 아까 100만 원씩 말이 뭐 6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한 100만 명, 200만 명 줄여서 사회가 복지 시스템으로 흡수하자 그러는데 그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아까 저는 최 교수님 말씀 맞다나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성이 높은 어떤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게 물꼬를 터주는 것은 전 굉장히 필요하다. 그만큼 돈도 그러니까 안 예산을 필요하다. 그런 데다 써라. 그런 데나 좀 예, 쓰자. 예, 예. 그래서 자영업자가 정말 떳떳하게 자기 그 밥그릇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아니, 되는 예. 그런 이야기. 아니 세 분 말씀이 이게 맞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문자 중에 이게 취업이 안 되니까 자영업으로 가는 거지요.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게 나도 아는데 정부가 이걸 모릅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 골목에 하실 줄 아는 게 김밥집밖에는 하실 수가 없어서 또 김밥집을 연다고 인테리어를 하신다 하면 요 한 골목에 지금 김밥집이 3개입니다. 지금 칼국수집만 2개 더 있으면 여기 더 열어보셔야 장사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업종 하시지 말고 요런 쪽으로 하십시오라고 창업 지원을 하고 이런 걸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이렇게 쓰는 거가 맞는 거지. 최저임금 올려드릴게요. 또 그거 저 또 아우성치니까 또 그것도 이렇게 보전해드릴게요. 이걸로는 해법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 조절이 아니고 방향 전환해야 되는데 예, 첫 번째는 일단 직장에서 자기 일자리로 좀 오래 있을 수 하게 하는 방안. 그다음에 예. 나왔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 안전망에 있어서 자영업을 가더라도 갈 수 있도록 또는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안. 그다음에 이 자영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최저임금 인사랑이라든지 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뭐 온라인 쇼핑하고 혼밥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식당이라든지 뭐 자영업자들 잘 되기 어려운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특단의 지원책을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할 방법을 만들고 또 재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정부가 방향을 전환해야 될 문제이지 최저임금 논쟁을 갖다가 또 내년에도 또 할 일은 아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이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네. 자, 앞으로 최저임금을 우리가 올려가야 된다고 하면 정부는 먼저 자영업자가 지금 1년이면 10만, 20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 정부가 12만 6천 명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이 부분은 앞으로 경쟁력이 없으니 요런 쪽으로 창업을 하도록 정부가 한 1년, 2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설비도 지원해주고 예.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뭐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데 그건 냅두고 그냥 30%를 2년 만에 때려버리니까 중소기업들이 지금 다 그냥 어렵다고 하는 것 아니죠. 통계에 입각한 관련된 질문 마지막. 아유 시간이 부족하네요. 예. 고용원을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7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게 계속 줄어들 거다. 아니다. 이게 좀 이제는 좀 안정될 거다.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한 전망 좀 전문가들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정부는 좀 진정될 거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지원책이 워낙 많으니까. 예, 좀 진정될 거로 보고요. 지금 약간 그 나타나는 수치가 증폭돼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라고 그러는데 작년 예, 대비 예. 몇 명 줄었냐 늘었냐 네, 이렇게 이게 다 작년 비교를 대비 하기 때문에 통계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비해서 금년은 이제 작년 줄었어요. 대비해서 줄은 것처럼 되고 이게 조정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예. 이 트렌드가 계속 갈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생산성이 낮은 불안정한 노동 인력들이 너무 많이 잠겨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예, 않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산업 정책을 펴야 된다. 예, 자영업 합리화 기금이라든가 합리화 대책을 5년 뭐 계획을 세우든 3년 계획을 세우든 해서 예.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한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AI 지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그 제조업들이 비교적 생산성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조업 부분에서의 그 높은 생산성 향상 경험을 그 서비스업 쪽에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오늘은 아예 의도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그냥 의도적으로 소개를 많이 합니다. 자영업 그만두면 할 일이 없습니다. 벼랑 끝입니다.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최 교수님 말씀이 여기다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7개월째 지금 감소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게 안정될 거라고 최 교수님은 좀 낙관적인 전망하셨고 신 교수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더 안 좋을 거고요. 아까 뭐 2.4% 이야기하셨는데 금년 성장률 2% 나오기가 매우 힘든 구조로 지금 가고 있고요. 뭐 일본 경제, 미국 경제 뭐 다 합해서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도 고용원이 있거나 또는 뭐 고용원이 없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자기 벗어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인수할 사람이 없어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은 그냥 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네. 이 상황은 조만간 더 심각하게 저는 악화될 좀 가능성이 비관적으로 크다. 저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봐요. 예, 정 위원장님 어떻게 예, 보세요? 뭐 지금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제 30대, 40대, 50대 고용률이 전년 동을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1%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취업만 들고 있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뒤로 넘어와 가지고 60대로 넘어오는데 그 취업이 결국 이제 자영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구 구조도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자영업으로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올 한 해는 뭐 이 12만 명대, 15만 명대 이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반기에 갈수록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자영업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자꾸 개인이 소득을 올려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처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도 하고 최저임금만 목매달지 말고 공공임대주택 만들어서 주거 문제 해결하고 사교육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이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부가 경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좀 많은데 오늘 제가 일본 이 충격 문제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예, 이거 다음 기회에 넘기도록 하고 자영업 최저임금과 관련된 한국 경제 상황 두루두루 좀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기 교수님, 신세동 교수님, 정용건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상 이제 됐다, 그만 들어오게 해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결 났는데도 국민 여론이 생각보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는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됐습니다. 유 씨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군입대를 공언했던 유 씨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자 군입대 기피 풍조 등이 조장될 수 있다며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유 씨는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입국 금지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자 발급 거부에 따른 공익과 유 씨 개인의 피해에 대한 비교, 즉 비례 원칙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상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유 씨가 당장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뒤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 유 씨의 입국이 허용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자, 이슈 따라잡기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유승준 씨 얘기를 하면은 이 대법원 판결이고 뭐고 간에 아예 법은 모르겠고 근데 일단 안 좋아 반응이. 그죠? 그럼요. 나는 갔다 와서 고생했는데 넌 왜 안 가냐 막 이런 거죠.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봤더니 뭐 법적으로 되게 어렵게는 돼 있는데 한마디로 됐다 이제 17년 동안 이제 못 들어오고 이제 벌 받을 만큼 받았고 국민감정법에 의해서 충분히 다 됐으니 이제는 좀 법대로 하자.
그렇죠. 어떻게 유승준만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못 들어오게 하냐. 법대로 해야지. 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던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한 요지는 딱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면은 뭐예요? 네. LA 총영사가 예. 법에 아니라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예, 그러니까 법적 거고요. 근거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좋아요. 그다음에 제재는 예. 위반의 비례성에 따라서 형평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입국 금지 조치한 것은 너무나 좀 가혹하다라는 거죠. 가혹하다. 예. 그러니까 뭐 한 100만 원 훔쳤는데 예, 예. 너 무기징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하. 네. 그다음에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 네, 또 마지막 하나는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에게 되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데 예. 기약이 없는 입국 금지는 너무나 이건 신중치 못했다라는 예.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재외동포법이라는 거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요. 97년도에 IMF가 터졌잖아요. 네.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네. DJ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외동포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해외에서 나가서 돈 번 교포들 그 돈 좀 갖고 좀 들어오십시오. 여기서 그냥 저 사업하실 수 있게 이걸 비자 내드릴게요. 그래서 F4 비자라는 게 맞습니다. 그때 만들었더만요. 네, 맞습니다. 기억이 네. 나요. 일단 한국에서 이제 거류하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유승준 씨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딴 게 이제 요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유승준 씨가 2001년 8월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익근무 요원으로 4급 판정을 받아요. 현역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도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공익이 아주 좋아요. 네. 공익 받은 것 뭐 그런 근데 이제 치고. 그 전에는 계속 저는 무조건 군대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평도에서 그런 예, 해전이 예. 발생했을 때는 저는 해병대 갈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해병대보다 몸도 더 좋잖아요. 막 붕붕 날아다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2001년 1월에 갑자기 미국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아니 너 지금 바로 2월 달에 군대 가야 되는데 왜 미국 가냐? 그랬더니 너 병역 기피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유승준 씨는 아니요, 나 저 부모님 보고 싶어서 미국 그리고 잠깐 고별 공연이니까 네. 예, 팬들한테. 네, 갔다 올게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영장 받으면은 해외 출국 안 되는데 네. 그걸 이례적으로 허용을 해줬죠. 믿고. 그때 이제 주위에서 보증 각서까지 썼어요. 맞아요.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 믿고 이 유명한 유승준이가 뭐 이렇게까지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설마 안 들어오겠어 하고서는 그걸 허가를 해줬어요. 네. 근데 2월 달에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귀국해서 예. 나는 이제 군대 안 갈랍니다. 네. 왜냐하면 나 이제 곧 30살 되고 댄스 가수로서는 생명력이 끝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군대 안 가겠다. 이름이 그래서 스티브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예. 스티브 유가 그래서 됐는데. 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젊은 세대가 유승준이 누군지 기억이 나려나? 연애 활동을 여기 와서 계속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대학생이고 고3인데 유승준 알아? 그랬더니 어제 안 돼요? 관심이 없다는데요. 누군지 누군지 모르겠대요. 모른대죠. 네. 예. 그럼 이제 좋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렇게 나왔고 이제 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러겠죠. 법적으로. 이제 뭐 고법에 가서 다시 이제 최종 판심 나고. 뭐 법적인 거는 뭐 알아서 할 네. 일이고 본인들이.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정말 국민의 한 입장으로 왜 이렇게 한국으로 올라 그래요? 싫어서 떠났잖아요. 유승준 씨의 공식적인 얘기는 예. 우리 애들에게 모국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고요. 좀 내면 이야기는 뭐 한국에 가서 다시 활동하고 팬들에게 좀 환호 받고 돈도 벌고 좀 그러겠다라는 의도 같아요. 그냥 그럼 관광 비자 받아서 오면 안 되나?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래서 꼭 F4 비자를 받아야 여기서 경제 활동이 그렇죠. 가능하니까. 네. 거주와 경제 예, 활동이 예. 가능한 겁니다. 미국서 번 돈 가지고 관광 비자 받아서 와가지고 여기서 돈 쓰고 가는 것 갖고는 우리 국민들이 뭐락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귀국하는 것은 뭐 그래도 좀 뭐 용인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분들도 갑자기 이제 연애 프로그램 나와서 노래하고 한번 또 울고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은 정말 못 보겠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국민 여론은 어때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단은 얼마 전에 여론조사한 거 보면 뭐 68대 뭐 20몇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6대 4, 6대 4, 7대 3? 7대 3 이 정도로 반대가 더 많습니다. 싫다. 네. 싫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건 싫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연예인이라서 이 막자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한 거는 용서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제 또 2015년 8월에 또 이렇게 무릎 꿇고 울면서 또 저 한국 돌아오고 싶습니다라고 막 예, 그 예.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마이크를 안 끄고 그 뒷얘기들이 막 예, 방송을 예, 탔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국민들이 훨씬 더 분노를 많이 했었죠. 근데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 당시에 군대 가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잖아요. 결국은 국민들이 네. 싫어하는 게. 네. 그러니까 뭐 저 검찰총장 후보자도 기자한테 뭐 거짓말한 거는 죄가 안 된다는데. 검찰총장은 좀 그 옹호하는 분들이 좀 더 예, 많은데. 뭐 하여튼 뭐 다른 얘기니까 네, 네, 예, 네. 그건 저 네. 속기록 삭제하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법원의 이 판결 자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법적이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법대로 하자. 했다. 실정법대로 했다. 그런 평가입니다. 실정법대로 하자. 네. 이게 저 감정적으로 미운 거하고 법으로 차별할 수는 없다. 그렇죠. 국민정서법에 의한 판결을 대법원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근데 벌써 17년 됐어요. 네. 예. 그 사이에 나이는 40이 넘은 거죠? 43살입니다. 43살. 근데 이제 예.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래요. 미국 시민권자면 모국이 미국이니까 미국 가라라는 것이 있고 애들에게 뭐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럼 너는 입국 금지하니까 넌 들어오지 말고 와이프랑 애들을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 구경시켜줘. 이제 이러한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좀 결정적으로 좀 비판의 소지는 이거를 악용을 해서 이제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에이, 뭐 그 저 요즘은 병역 기간도 짧아지고 그렇게 저기 유승준이라는 17년 전에 저 사례를 따라서 병역 기피할 만큼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저기 애국적이지 않거나 그렇게 저 합리적이지 않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그거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따라할 만한 그런 이 저 모범 사례는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자, 좋습니다. 뭐 네. 유승준 씨 뭐 저 우리만 그 기억하지 젊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한다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지 뭐.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저 국회로 좀 가볼게요. 네. 저 굉장히 희한한 장면을 봤어요. 이낙연 총리가 네. 김상조 정책실장을 네. 점잖게 꾸짖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주 이례적이죠.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 3일에 예. 이렇게 기자들을 모아놓고 미국 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우리가 롱 리스트를 다 갖고 있었어. 예. 거기에 우리가 딱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네. 정말 일본이 콕 집어서 이제 보복을 했다. 예.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 얘기의 뭐 취지는 정부가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대책 갖고 있고 다 우리 예상대로 시나리오별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김상조 실장은 했던 건데. 네. 그런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죠. 아니 그렇게 잘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냐? 이런 국민적인 비판, 언론에서의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낙연 총리가 어제 예. 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음. 우리 김상조 정책실장이 좀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너무 많다. 네, 그랬더니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 말씀 유념하고 잘 따르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세긴 세네요. 그렇죠. 좀 그립이 강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두 왜냐하면 가지 같아요. 총리가 청와대의 대통령 참모를 향해서 말 조심해라, 말 많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인데.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뭘까요? 이제 하나는 국민적인 또 지지도가 높아요. 지난 1월달에 조사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1등으로 나왔어요. 차기 주자 선호도에서 차기 1등이 대선 나왔어요. 후보 여권 1위. 네,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된 거고, 또한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이제 신임을 하고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저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김상조 위원장을 우리는 비교적 국민들보다는 잘 아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원래 다변이잖아요. 아유 말이 많았죠. 예, 그러니까, 다변이시고 네. 저 기자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생각을 감추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토론을 즐겨 하시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소통에 도움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게 정책 실장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서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비서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은 대통령의 뜻으로 우리가 읽혀질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또 잘못됐을 때 그 부담감은 또 대통령에게 가는 거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장 소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좀 물어봅시다. 네. 객관적 입장에서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이 하는 거 롱리스트 우리 갖고 있어.
다 알고 있었어라고 말했어요. 총리는 말이 너무 많다고 단속을 시켰어요. 자, 실체적 진실은 뭡니까? 청와대와 이 김상조 실장이 롱리스트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없는데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괜히 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뭐 실장도 얘기를 했고 총리도 네. 우리 김상조 실장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라고 얘기했거든요.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갖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대책은 있군요, 그러면. 대책이 아니라 그냥 뭘 보복할까 그냥 리스트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일본이 뭘 갖고 보복할지 그 리스트는 갖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보복을 한 다음에 어떤 우리가 대응 방안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냐라는 예. 스텝 B에 대한 그런 대응 방안은 없었던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야 강경화 장관은 이제 연구해 볼게요 이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업인들 한 30명 모아가지고 기업이 장기전으로 갈 네, 거다. 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해주세요라고 그러고 산업부에서는 자 우리 반도체 소재 개발할게요 1조 원 투자할게요 자 장기전으로 갑니다 기업 여러분 수입 다변화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소방서를 지금에서야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얘기인즉슨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예상한 거는 맞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충분치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군요. 그렇죠. 정부의 지금 활동 대응 방안을 보면 그게 다 입증되고 결과적으로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낙연 총리 말이 맞네요. 네. 그렇다면 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그건 걱정은 걱정이네. 많이 걱정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하는 게 결국 이제 안보 2차장을 예. 김현종 안보 2차장을 미국 미국에 보냈죠. 보내서 예. 이제서야 미국에 좀 도와달라고 중재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일본과의 풀 문제지 미국의 중재만으로 풀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렇군요. 자, 일본의 이게 경제 보복에 대해서 온 국민이 좀 합심해서 극복을 좀 해야 해야죠. 되는데 네. 이런 정부 내에서 이런 다른 목소리 나오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그럼요. 예, 잘해줬으면 좋겠고. 네. 자, 국회 얘기도 시간이 없지만 네. 뭐 다른 정당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른미래당 얘기를 최근 못했는데 네. 거기서 또 무슨 뭐 혁신위원장이 뭐 사퇴를 했다며요? 네, 어제입니다. 그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예. 사퇴를 했어요. 저 국민 입장에서 그거는 별로 관심 없고요. 네. 그게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그 바른정당에서 비당권파, 당권을 갖지 않은 예. 사람 분들이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라고 했는데 예. 그 혁신위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는 조치들을 의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의결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와 예. 주대한 혁신위원장은 같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손 대표 물러나라는 혁신위 안을 예. 내가 그것을 최고위원회에 상정을 못하겠다. 아하. 그래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럼 3담 논법으로 보면은 손학규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아, 그게 전혀 핵심이군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사퇴했냐 안 했냐는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 행간의 의미는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 대표를 계속한다, 그만둔다. 계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가 지난 1일 날 예. 혁신위가 출범을 할 때 예. 당부한 게 두 가지였어요. 그 당을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총선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예. 이런 식으로 당부를 했는데요. 네. 혁신위가 출범을 한 이유는 우리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예. 것 때문에 생겨났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네. 저 역시 국민들이 기억나는 거 오신환 원내대표가 요즘은 바른미래당에서 뜨던데 네. 오신환 원내대표가 저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 그랬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불편한 동거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봐야 돼요? 계속 될 수밖에 없죠. 손학규 대표는 임기가 보장된 당 대표고요. 그다음에 오신환 원내대표도 그 의총에서 뽑힌 임기가 보장된 원내대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오신환 대표는 손학규 대표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게 참 오래 갈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정리가 됐네요. 그럼 바른미래당의 밤이한 상황은 계속된다. 그렇죠. 이제 총선, 밤이한 상태로 계속 간다. 네, 총선 공천 때까지 계속 갈 것 계속 같고요. 간다. 그때 가서야 뭐 안철수, 유승민 개, 손학규 대표 개 이분들이 같이 동거를 할 것이냐, 헤어질 것이냐. 알겠어요. 결정하겠죠. 예, 알겠어요. 저기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야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되든 깨지든 그래서 그냥 가든.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소연 겸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30년 전 기자가 됐을 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겠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못했습니다. 군사정권 때는 무서워서 못했고 삼김 정권 땐 영호남 지역주의에 눌려서 진보 보수 정권 땐 진영 논리에 밀려서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까지 먹어가다 보니 대세에 편성하는 처세술이 입에 배버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이슈에 대한 현재 한국의 언론 기조, 전 너무 기울었다, 걱정이 그치질 않습니다. 아베의 파렴치, 모렴치 역사관 당연히 비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간 조약을 지키라는 급소공격, 경제, 군사, 외교, 힘의 불균형, 현실적으로 우린 뭘 오판했고 현실적 해법은 뭔가를 말하면 넌 어느 나라 기자냐, 일본 편드는 거냐, 너 토착 외구구나. 솔직히 공격이 두렵습니다. 대충 시류 따라 말하고 말까? 일제 불매 운동합시다. 의병 일으킵시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해법이 아닙니다. 징용 판결, 사법부 판결은 판결로서 인정하고 배상은 국가 간 조약의 틀 안에서 해법 찾자. 전 이게 합리적 아니라고 제안을 합니다. 삼성한테 그동안 소재 산업 안 키우고 뭐 했냐? 이건 할 소리가 아닙니다. 국익과 미래는 맹목적 애국주의나 선동 구호가 아닌 참고 견디는 부국 강병과 기업이 지켜주더라. 전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게 언론이 해야 할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